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보기에는 지분금융, 이 메자닌금융, 부채금융이 있다. 이 중 지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얘기하죠. 자, 이 부동산 증권을 보면은 자, 부동산 증권은 크게 둘로 나눠보죠. 이 지분증권과 부채 증권으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지분증권은 지분금융, 지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고, 부채증권은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게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자산 유동화증권, 약어로 표현했죠. 자, 얘기고 지금 관련해서 지분금융을 모두 고르라.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방식으로서는 우선은 리츠가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인데, 이 리츠는 주식회사죠. 자, 주식회사는 뭐를 발행함으로써? 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본을 조달합니다. 자, 그리고 조인트 벤처, 이 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조인트 벤처, 또 투자자들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는 부동산 신디케이트. 자,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일명 우리는 부동산 펀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분금융 방식을 묻는데 부동산 신디케이트 디귿 하나죠.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부채금융 방식을 보면은 우선 저당금융이라는 게 있죠. 자,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저당금융이 있고,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신탁 증서금융이 있겠고, 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우리는 또 자금을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또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게 부채금융. 기역과 니은, 네 번째 니을은 부채금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바로 메자닌 금융이죠. 자, 이 메자닌 금융은 자기 자본, 이 지분과 부채의 중간 성격, 부채의 중간 성격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전환 사채, 또 배당에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 우선주라든지, 또 후순위 대출, 다른 모든 대출 조건에 비해서 뒤에 놓이는 후순위 대출, 뭐 이런 거, 또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 이런 것은 전부 메자닌 금융에 속하는 겁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29번 문제로 가면은,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은 매수 방식 또는 환지 방식, 혼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의사결정의 준거, 기준이 됩니다. 맞는 질문. 재정비 촉진지구는 농촌에서 농지 기반 시설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틀렸죠. 우리가 주택,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 등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안 좋을 때 이것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3번 정답. 4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한 재건축 이익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 바로 뭐가 있다? 우리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부과하죠?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죠. 자, 재건축 우리가 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합니다. 자, 5번 국가는 건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부동산 마케팅 포피 전략 중 촉진 전략이 아니죠.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자,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또는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으로서 STP 전략과 포피 네 가지 P가 믹스한 전략이 있죠. 자, 이 네 가지 P의 프레이스,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 프라이스는 가격 전략, 프로모션은 촉진 전략인데 지금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하거나 분양 대행회사를 통해서 분양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주택금융기관을 활용해서 분양하는 것은 바로 유통경로 전략이죠. 유통경로 전략인 프레이스를 말합니다. 좀 주의해야겠죠. 작년에 또 출전했었죠. 1번 틀린 질문. 1번 정답. 2번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으로서 우리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전략을 말합니다. 2번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자,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은 바로 타겟을 말하죠. 이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서 우리는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죠. 표적 시장을 우리는 선정하는 전략을 말하죠. 자, 네 번째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 자, 포지셔닝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데 차별화 전략.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을 우리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STP 전략의 설명이 2, 3, 4죠. 맞는 질문. 촉진 전략은 광고 등 매체를 통해서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서 촉진 전략은 유료인 광고, 또 무료로 많이 행하는 홍보라든지 보험 설계사처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적 판매라든지 또 경품 등을 제공하는 판매
촉진이라든지 자, 이런 것은 촉진 전략에 속하죠. 자, 5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23, 4, 5회는 세그멘테이션에서 계속 출제하고 있죠.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소도시에서는 주택, 상점, 공장, 관청이 혼재하여 용도 지역이 미분화되나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의 분화 형상이 일어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은행, 백화점, 호텔 등은 도시의 중심부를 구심점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주택, 공장은 도시 외곽, 주변 지역에 빠져나가는 거 원심적입니다. 원심적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질문. 도시 공간 구조는 토지 가격, 지가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도심부는 높은 지가를 부담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 또 도시 외곽 주변부는 낮은 지가를 부담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죠. 자, 4번 도시 내부에서는 지역 분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응집 모이는 거죠. 응집, 분산, 집심, 이심, 전문화, 분리, 침입, 천이, 흡수, 병합. 요거 뭐죠?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가 나오죠. 맞는 질문. 5번 도시 내부에서 지역의 분화가 세분화가 되면은 상업지역은 고도상업지역, 중고도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세분화되나 주거지역은 오히려 단순화된다는 얘기가 틀렸죠. 주거지역도 뭐죠?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돼요. 주거지역도 뭐다? 세분화가 됩니다. 5번 정답. 단순화된다니까 틀린 질문. 3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공관리자 제도란 구청장 등 공공의 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하죠. 자, 성동구청에서 먼저 실시를 한 제도죠.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부지 모색 확보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 과정을 우리가 나오죠. 자, 개발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가 구상, 뭐죠? 아이디어 단계.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죠.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가 되고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세 번째가 적정한 부지를 모색, 확보하는 단계. 부지 구입 단계가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는 예비적이지만 여기는 뭐다? 타당성 분석 단계. 타당성 분석 단계가 여기죠. 부지 구입 다음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가 금융 단계, 여섯 번째가 건설 단계, 일곱 번째가 마케팅 단계죠.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케팅 단계. 그러니까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이 양적인 주택 문제,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양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 거의 정비 사업이 아니라 뭐가 된다? 3번 질문에 공영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된 공영개발 사업. 자, 공영개발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하죠. 그래서 수용 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3번 정답. 주택 재개발 사업은 참여자들 간에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 시행이 느린, 더딘 문제가 있죠. 문제점이죠.
혁신 신도시 개발은 일정 지역에 집중된 공기업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 요거 뭐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온 혁신 도시 개발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상권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권 분석 기법을 부지 선정 기법과 상권 획정 기법으로 구분할 때 경험의 법칙, 재고 기술법, 순위법, 비율법 요 네 가지 나온 거 요까지 비율법까지는 부지 선정 기법. 뒤에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 허피 확률 모형은 상권 획정 기법. 그러니까 틀렸죠. 어떻게 그래? 경험 법칙, 재고 기술법, 순위법, 비율법 요 네 가지는 부지 선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고, 자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순위법은 항목별 평가를 한 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우리는 합산함으로써 종합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고, 비율법은 매상고는 종속 변수죠. 주요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정량화한 것으로서 예컨대 시장 지역의 시장의 포화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조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3번, 4번이 나오죠. 자, 2번, 3번, 4번은 요 얘기죠. 상권 획정 기법입니다. 자, 상권 획정 기법으로서 우선은 공간 독점법이 나오죠. 자,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확정된 상권, 확정 상권의 형태를 띠고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이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레일리의 소매 중력의 법칙 등을 활용하고 이 편의품점의 상권 획정에 많이 적용되죠. 그래서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침투법. 이것은 몇 번 지문? 3번 지문이죠. 자, 상권의 중복된 중첩을 인정하며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을 활용하고 선매품점,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의 상권 획정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 고급 가구점에 적용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공급하는 불영속 상권을 전제로 하죠. 불영속 상권이고요. 또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고급 가구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죠. 상권 획정 기법 세 가지 설명입니다. 1번 정답. 34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우리가 적극적 관리는 무슨 관리죠? 요거는 자산 관리입니다. 시설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가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죠.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인가, 리모델링, 재개발 결정, 포트폴리오 분석하는 것을 말하죠. 자, 기업 관리란 어떤 독립적인 부동산 회사의 부동산 관리나 모기업이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자회사를 설치했을 경우의 관리를 기업 관리,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의 기술적 관리를 부동산의 유지 관리라고도 하며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우리가 확정을 하고 우리 사도 방지, 경사지 대책 등이 여기에 속하죠. 자,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뭐가 나오죠? 기술적 관리가 나오죠. 자, 우선 복합 개념. 기술적 관리가 또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복합 개념적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부동산 관리는. 그래서 이 기술적 관리를 물리적 형상의 유지 관리가 나오는데, 자, 지금 나온 것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 토지의 기술적 관리고, 건물은 위생, 소독, 청소하는 위생 관리, 우리 설비 관리, 방범, 방제 등의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존 관리는 건물의 기술적 관리예요. 경제적,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서 중요한 경제적 관리, 그리고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한 법률적 관리. 지금 기술적 관리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관리 방식 중 자가 관리에서 소유자는 소유자의 통제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밀 유지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 전문성이 낮다는 문제점이다. 자가 관리의 장단점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또 시험 문제, 이 관리, 이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나오는데 시험에 계속 나오죠. 작년에는 자가 관리로 출제했는데 작년은 직접으로 출제했죠. 직접 또는 자치, 23회는 또 자치로 출제했습니다. 자가 관리, 직접 관리, 자치 관리. 그리고 위탁 관리는 직접에 대해서 뭐죠? 간접 관리 또는 외부에 주문을 하죠. 외주 관리라고 하고 혼합 관리가 있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는 장단점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 장단점. 특히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이고,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형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주의 좀 해야 되겠죠. 자, 5번 부동산 관리 활동의 개념은 요거죠. 복합 개념에 따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관리된다. 5번 맞는 점입니다. 복합 개념 포인트 35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과 관련되는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틀린 거. 자, 장기적 배려.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 우리가 배려하에서 형성된다. 예? 이것은 바로 뭐죠? 예측의 원칙, 또 변동의 원칙과 우리 관련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내용이죠.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자, 여러분 35번에 2번 수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죠. 이것을 우리는 가격의 이중성인데, 이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존재하고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련했어요. 맞는 점은 소유권, 기타, 권리에 있어서의 합계는 부동성에 근거하거든요. 토지 특성, 부동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원칙 3번 정답이죠. 부동성, 권리의 분할, 가능성에 근거해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에 있어서의 가격이죠. 뭐와 관련이냐?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이다. 부동성을 근거로 한 수익 배분의 원칙. 3번 정답. 지역성의 가격.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둘러싼 지역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적합의 원칙, 또 개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 36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서는
자, 개별 분석에서는 할 때 요 네모 씌우면 되겠죠. 시험 문제는요, 요걸 지역 분석으로 많이 내요.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요 개별 분석이라는 걸 주의 좀 해둬야 됩니다. 맞는 질문. 2번,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의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 이용의 판정이 가능합니다. 맞는 질문. 3번,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지역의 특성, 자, 지역의 특성을 우리 파악을 하죠.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이거든요. 그럼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우선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상 부동산의 뭐를 통해서 우리는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최유효 이용은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며 대상 부동산과 같은 동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인데, 이러면 면,동과 같은 행정적 구역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또 국주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과도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또 지역 분석의 대상은 뭐죠?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했을 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을 대상.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4번 정답.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 지역은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하여 인근 지역과 가격면에서 대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유사 지역이라고 하죠. 맞는 개념이죠. 자, 우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인데 여기는 가격 수준을 우리는 판정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이라면은 뭐를 여기는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은 개별 분석. 의의가 또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를 하죠. 의의 좀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3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사항을 근거로 건물의 가격을 구하면 자,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용은 기준 시점에서로 보는데 자,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인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비에는 우선 직접 공사에 드는 비용, 간접 공사 비용, 또 우린 도급 공사를 기준하기 때문에 개발업자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죠. 자, 여기다가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주면 구할 수 있죠. 자, 지금 직접 공사비 10억, 간접 공사비 2억 5천, 그리고 수급인의 이유는 직접 공사비 10억에 10%, 1억, 통상적 부대 비용 직접 공사비 10억에 5%, 얼마? 우리는 5천만 원. 그러면 13억, 14억이 되겠죠? 다 됐더니. 그래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14억 원이 나와요. 자, 준공연도는 2013년 10월 28일, 그리고
기준 시점은 2015년입니다. 그 공 하나 더 들어갔네요. 2015년 10월 28일. 2015년 10월 28일. 2년이죠. 그러면 2년이 됩니다. 2년. 2015년 10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얘기죠.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했는데 몇 년 경과했다? 2년 경과한 이 시점, 이 기준 시점에서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이걸 보는데 이 잔존, 내용연수가 몇 년? 이게 48년이죠. 48년이면 이 전체가 뭐죠? 전체 이 50년이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지금 50년이 나와요. 자, 그리고 잔존가치율 0%죠. 자, 잔존 가치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0%. 그럼 잔존 가격도 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년의 감가액은, 자, 매년의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줬죠. 빼준 것을 뭘로?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재조달 원가는 지금 얼마? 14억 원. 근데 여기 제로를 50년으로 나누죠. 그러면 공 하나 없어지면 1억 4천. 1억 4천을 오면 1억 2,800만 원. 자, 2,80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럼 감가총액은, 자, 총 감가액은 2,800만 원. 2,800만 원, 연 2,800만 원의 경과년수 2년을 곱해준데 이것은 뭐죠? 물리적 감가.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 등의 감가, 물리적 감가 5,600만 원이에요. 자, 5,600만 원에다가 또 관찰감가법이 나와. 자, 관찰령이죠. 관찰감가법 변경해서 이 건물은 출입구가 협소하여 확장공사비는 약 얼마? 확장공사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는 뭐죠? 이건 바로 무슨 감가? 관찰감가법에서 관찰했더니 기능적 감가가 나와요. 기능적 감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합쳤더니 얼마? 7천, 총 감가액은 7,600만 원. 따라서 우리는 적산 가액, 구하고자 하는 적산 가액은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 14억 원에서 뭐를 뺀다? 총 감가액인 7천, 요걸 빼니까 13억 2,400만 원이 정답. 13억 2,400만 원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죠. 관찰감가법. 관찰감가법을 병용했어요. 자, 정액법과 관찰감가법을 병용했을 때 요거에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임대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정확하게 기술한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자, A칸, B칸, C칸이면, 자, 이 A, B, C를 다 더해준 게 바로 실질 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 그러니까 실질 임대료인데 실질 임대료는 요 AB를 더해준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순임대료. 순임대료. 그럼 이게 지금 뭐다? 요 AB가 순임대료에다가 C는 뭐다? 필요 재경비.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뭐죠?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공조공가, 손해보험료,
우리는 대손, 준비금, 우리가 공실 등의 손실 상당해. 요 얘기죠. 필요재경비. 그러니까 순임대료의 뭐를? 필요재경비. 지불임대료가 아니라 필요재경비를 합한 액수.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예금적은 여기 들어오죠. 예금, 또 선불. 예금적 성격.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 여러분 일시금은 보증금이나 전세금 얘기해. 일시금의 운용함으로써는 이 그리고 선불적 성격을 가지는 또 일시금의 상각에 또 일시금의 미상각 운용이 하여튼 일시금 성격은 어디 있다? A에 있어요. 자, 그럼 예금적 성격의 요거죠. 일시금의 운용이익은 순임대료에 포함되고 있죠. 2번 정답. 부가사용료와 공익비는 부가사용료 공익비는 요거. 부가사용료와 공익비는 어떻게 돼요? 순임대료에 포함된다니까 틀렸어요. 뭐죠? 부가사용료와 공익비 중 뭐죠? 실비, 실제 경비잖아요. 실제 비용을 뭐 한다?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 부가사용료와 공익비 하면 더 부가사용료와 공익비 중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틀린 질문. 4번 순임대료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저축성 보험료를 제외한 필요재경비. 여러분 순임대료에는 필요재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불임대료는 요거죠. 요 두 개를 대준 B와 C를 대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는 요거. 지불임대료는 필요재경비가 포함돼야 안 되죠. 요거 C 포함되죠.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또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순임료액. 이 표를 이해하는가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라. 자, 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가 얼마죠? 1,200만 원이 나와. 월이니까 연을 구해야 되거든요. 12개월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1억 4,400만 원이 바로 가능 총소득. 이 연간이 나온 거예요. 자, 월은 연으로 가야 되죠. 공시불량부채는 1억 4,400만 원에 몇 프로? 5%. 5%. 공실 5%를 했더니 얼마? 720만 원이 빼주죠. 빼주면 유효, 공식을 고려한 유효 총소득은 얼마? 빼줬더니 1억 우리가 3,680만 원이 유효 총소득. 자, 여기다가 또 뭐를 빼야 돼? 영업경비인데 영업경비는 1억 3,680만 원 유효 조소득의 몇 프로? 45%, 0.45, 45% 곱해주면은 얼마 나와요? 6,156만 원이 나오죠. 6,156만 원을 빼주면은 순 영업소득 1억 3,680에서 6,156만 원을 뺐더니 우리는 7,524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는 얼마? 우리는 부동산 가치인 수익 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얼마? 우리는 7,524만 원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환원 이율 몇 프로? 12%, 0.12를 근데 분모분제 100을 곱해줘서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 우리는 6억 2,700만 원. 6억 2,700만 원이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4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 환원이율인데, 자, 여기는 뭐죠? 환원. 이율은 0.1인데, 자, 이 환원 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에 대한 이 수익률에다가 우리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 자본 회수를 대준 개념인데, 자본 수익률은 평가이론에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 자본 회수율이 바로 우리의 감가상각률이죠. 감가상각률인데 지금 이게 10%고 이게 2%니까 12%인 0.12가 들어온 겁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죠.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표준주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럼 뒤에 질문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 지문을 출제 많이 합니다. 1번 맞는 지문. 2번 개별 공시가는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40번은 몇 번? 2번이 정답. 2번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자, 2번 지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에 뭐가 된다? 지표가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또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죠. 네 가지 효력이 네 가지, 두 가지가 나와 있었네요.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개별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토지 가격 비준표를 뭐한다? 적용을 우리가 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합니다. 이 토지 가격 비준표는 토지의 특성, 항목별 가격배율을 표시한 표로서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 산정표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 여러분 감정평가업자 네모, 이거 시험에 나올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업자 등 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감정평가업자 네모,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또 그 오타가 나왔네.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입니다. 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바뀌는 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 그래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시한은 매년 5월 31일이 됩니다. 개별 공시가의 공시시한은 매년 5월 31일. 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